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김명수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님의 전북대 특강, 또 그 강연을 들은 학생분들 소감, 이런 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정학,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 이 둘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얽히고 설켜 있죠. 오늘 저희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그 핵심 원리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인 구조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세계 경제나 국가 간의 힘겨루기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죠. 맞습니다. 김 대표님 강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지정학적 요인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틀로 작용한다는 거. 아, 틀이요? 네. 강연에서도 통계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걸 파악하는 게 왜 미래 예측에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셨죠? 네,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강연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냉전 종식 배경이요. 그 저유가 얘기. 네, 이게 무슨 군사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유가라는 경제 전략이 소련 붕괴라는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 분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사우디랑 비밀리에 석유 증산을 합의했다는데 이게 그냥 유가 안정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치밀한 지정학적 무기였다고 봐야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명확한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서 경제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란 혁명 때문에 고유가 시대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사우드를 통해서 유가를 확 끌어내리면서 일단 반미국가인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고 동시에 그 주수입원이 석유였던 소련 경제의 숨통을 말 그대로 끊어버린 겁니다. 와. 석유 팔아서 벌던 돈이 확 줄어들면서 소련이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게 결국 1991년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된 거죠. 야.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 강연의 핵심 메시지랑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입니다. 그 강연 들으셨던 김소경 학생도 이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더라고요. 단순히 경제 논리만 본 게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인 판 위에서 경제가 어떻게 도구로 쓰이는지 보여주는 진짜 강력한 예시네요. 자, 그럼 현재로 한번 와보죠. 강연에서는 지금의 지정학적 구조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또 중요하게 분석했어요. 네,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학생들이 의외였다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 패권국이니까 구조적으로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실 자체를 좀 놀라워하더라고요. 김석영, 이수빈 학생 등이 그랬다는데. 그럴 수 있죠. 보통 무역 적자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네. 근데 적자를 보면서도 어떻게 고금리라는 카드로 세계 경제에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역이나 금융거래의 중심 통화, 달러를 찍어내고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들이 무역하고 또 자산을 보유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그 달러를 얻으려면 미국의 물건을 팔거나 미국한테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구조군요. 네. 근데 바로 이 달러 패권 때문에 고금리 정책이 아주 강력한 지정학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미국 내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데요? 첫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미국으로 몰려들겠죠. 그럼 달러 수요가 느니까 달러 가치는 오르고요. 둘째, 이게 다른 나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미국만큼 금리를 올릴 힘이 없는 나라들, 예를 들어 유럽, 중국, 일본 이런 데는 자기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자본은 빠져나갈 압박을 받게 되죠. 근데 금리를 따라 올리자니 자기 나라 경제가 침체될 위험이 너무 크고요. 그렇죠. 딜레마네요. 네, 박지선 학생도 보고서에서 이런 국가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딱 짚었더라고요. 특히 이게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아주 강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중국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경로는 뭘로 보나요? 고금리가 결국 중국의 달러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연에서는 크게 한 4가지 경로를 얘기했는데요. 첫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입이 줄어들고 둘째, 수출이 둔화될 수 있고 셋째,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넷째,
유럽계 은행들을 통해서 달러 빌리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다 막히네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오르면 위안화 자산 매력이 떨어지고 미국 시장에서 돈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유럽 은행들도 달러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국 관련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외부 압력이 중국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체 부채 문제나 지방정부 부실 투자 문제, 그 LGFV라고 하죠. 이런 걸 더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LGFB요? 아, 그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네.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하려고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인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얘네들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거죠. 강의에서는 미국의 이런 대중국 금융 봉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앞으로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바꿀 가능성, 이게 서로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와. 이게 미국의 전략도 전략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가진 내부적인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그 전략이 더 먹힌다. 이런 분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특히 유럽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유로화 자체가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요. 네, 맞아요. 그 유로화라는 게 뭐랄까, 과거의 강세 통화였던 독일 마르크랑 또 약세 통화였던 그리스 드라크마, 이탈리아 리라, 이런 걸 그냥 평균 내서 만든 단일 통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처럼 제조업 경쟁력이 아주 강한 나라는 사실상 자기 통화가 평가절하되는 효과를 보면서 수출에 더 유리해졌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통화 가치가 과거보다 오히려 높아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은 잃고 관광 같은 서비스업에 더 의존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이수빈 학생이 그리스 여행 갔을 때 관광객은 진짜 많은데 왜 나라 경제는 어렵지? 이게 궁금했는데 강의 듣고 이해가 됐다고 했군요. 네, 바로 그거죠. 유로화 가입 초기에는 신용도가 높아지니까 싼 이자로 돈 빌려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랬지만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재정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냥 확 무너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가영 학생도 겉으로 보이는 유럽의 화려함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되게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하고요. 네,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파이지스 국가들, 재정위기였고요. 유럽중앙은행, ECB도 사실 구조적으로 특정 국가에 직접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위기 대응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아, 맞아요. 직접 구제금융은 못했죠. 네, LTRO나 OMT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겨우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가 넘고 프랑스, 스페인 이런 주요국들의 높은 국가 부채가 계속 부담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유럽 경제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ECB가 뒤늦게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부채 많은 남유럽 국가들은 엄청 반발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연에서는 유로가 사실상 유럽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통화 성격이 강하다, 진정한 의미의 기축 통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임경현 학생이 언급한 유럽의 명품 브랜드 같은 환상 판매 능력, 이건 분명 대단한 경제력이긴 한데 금융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유럽과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강연에서 깊이 다뤘는데요. 예전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경제발전하라고 자율권을 많이 줬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요. 네, 특히 1994년에 세제개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 토지 사용권 매각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가 딱 굳어져 버렸어요. 아, 땅 팔아서 재정 충당하는 구조. 네, 지방정부들은 또 성장률 목표 달성해야 하니까 수익성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인프라 투자를 막 경쟁적으로 늘렸고요. 이 돈을 마련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LGFV, 이걸 통해서 빚을 계속 늘려온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니까 땅 매각 수입은 줄고 LGFV 부실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또 국유기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투자 모델도 이게 계속 갈 수 있나 하는 의문을 낳고 있고요. 그럼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요? 강연에서 제시된 방향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강연 분석에 따르면 문제 해결 방향이 좀 역설적이에요. 더 강력한 중앙 통제,
그러니까 문제가 된 민영부동산 기업이나 지방은행들을 사실상 국유화해서 중앙정부, 베이징의 통제 아래 두는 방식입니다. 아, 오히려 중앙 통제를 강화한다고요? 네, 부실 자산을 떠안는 대신에 국유은행이 그 기업의 출자 전환 같은 걸 해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또 중국이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이유하고도 바로 연결됩니다. 아,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그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 국有기업들, 부동산 시장, LGFV 문제가 또 신박해지니까요. 또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위안화가 너무 강세가 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약세를 용인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결국 금리 인상 카드를 쓰기 어려운 중국은 다른 데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금융 압박과 내부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첨단 제조업 육성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BYD, 배터리의 CATL, 통신 장비의 화웨이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이죠. 네. 이걸 통해서 기술 자립도 높이고 수출 늘려서 달러 확보하고 그 돈으로 식량이나 에너지, 핵심 부품 같은 걸 안정적으로 수입하겠다. 이런 국가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시야를 돌려서 일본 얘기도 나왔어요. 일본의 역할 변화. 이것도 흥미로운 분석이었는데 예전에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 가치가 엄청 오르니까 일본 기업들이 막 해외로 공장 옮기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앵고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최근에 계속되는 엔저 현상이 단순히 그냥 시장 논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하고 맞물린 어떤 의도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의도적 결과요. 네, 즉 과거에 엔고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리쇼링이죠. 그걸 유도하고 일본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기지이자 첨단 기술 파트너로 키우려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의에서는 이걸 플라자 합의의 정반대 방향이다 해서 역플라자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엔저를 통해서 일본 기업 가격 경쟁력 높여주고 수출 지원하고 일본 내 투자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큰 그림이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럼 종합해보면 이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그거네요. 눈에 보이는 경제 현상 너머에 있는 지정학적 구조. 이게 각국 경제의 운명이나 선택지를 크게 좌우한다. 맞습니다. 에너지 자원 의존도라든지 기축통화 지위가 있냐 없냐, 제조업 역량은 어떤지, 부채 수준, 동맹관계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각 나라가 처한 현실적인 제약과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구조를 이해해야만 세계 금융시장의 진짜 흐름, 또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권력 게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강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건가요? 높은 수준의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입니다. 아, 정말요. 네, 강연에서는 독일,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정도를 언급했는데요. 이게 고도의 기술력, 숙련된 노동력, 안정적인 내부 시스템, 또 거대한 내수 시장이나 수출 시장 접근성, 필요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많은 나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조업 기반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왜 관광 말고 다른 산업 키우기가 어려웠는지, 남미나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이 왜 발전이 더딘지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 나라들이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세계적인 분업 구조와 지정학적 제약 속에서는 제조업 강국으로 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좀 냉정한 분석입니다. 최시영 학생이 미중 경쟁이 심해지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표한 것도 이런 세계적인 구조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 위치를 고민했기 때문인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과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매일 쏟아지는 복잡한 경제 뉴스들, 금리 변동, 환율 변화, 무역 분쟁 이런 단편적인 사건들 이면에는 김명수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지정학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구조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이 구조와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왜 어떤 나라는 위기를 겪고 어떤 나라는 기회를 잡는지, 또 금융시장이 어떻게 때로는 지정학적인 목표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지 이걸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연 들은 학생들 김석영, 박수연, 이채원 학생 같은 경우도 처음엔 주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결국 굉장히 유익했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고 평가했거든요. 네, 맞아요. 어렵지만 꼭 필요한 논의죠. 오늘 저희 얘기가 여러분께도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김명수 대표 강연을 통해서 지정학이라는 게 단순히 국제정세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 무역, 더 나아가서 개별 국가의 미래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측 가능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냉전 시대 저유가 전략부터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과 고금리 정책까지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강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금융 봉쇄 전략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된 시점은 향후 미국 금리 정책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세계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롭게 등장할 지정학적 구조나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세계 금융지형과 국제 질서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